안녕하십니까, 최인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오늘장 종료가 될 텐데요. 일단 어제 반등을 못하고 일단 낙폭만 좀 줄였었는데 오늘 반등하면서 1780을 이틀 만에 되찾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기관의 장중 매수 전환, 특별히 오늘 연기금이 자금 집행을 좀 해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다시 한번 가열차게 시작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내일 있는 가운데 어제 실적을 내놓았었던 LG전자가 하루 뒤에 급등하는 양상이 있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의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꼭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슈가 불거져 나오며 일부 화학주들도 큰 폭 상승세를 시연해 주었습니다. 정확한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또 개장 전에 오늘 한국은행이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히는 등 악재도 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소폭 강세로 장을 출발했죠. 장 초반 등락하면서 보합권에 머물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강세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74% 상승한 178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도했지만 매도폭은 제한적이었고요. 개인이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지만 오늘 장은 연기금을 통한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지킨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해서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69% 상승한 45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작용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만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 안정화기구의 은행 면허 제공 논의 소식에 리스크 회피 심리가 완화된 데다 또 코스피와 유로화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저점 결제 수요가 하단을 지지하면서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원 30전 하락한 1146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1.21%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117만 2천 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현대차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7%를 상승하면서 오늘장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1.59% 오르면서 22만 3,500원을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역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LG화학도 3.93% 오르면서 오늘장 30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0.11%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장 한국전력도 0.79%, 신한지주도 강보합권에서 33,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4%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26,9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파라다이스는 카지노주의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죠. 오늘장 7%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3,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랩도 1%대로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장 서울반도체는 0.49% 하락, CJ홈쇼핑도 1%대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18만 5,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동선은 0.33%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K브로드밴드 역시 1.16% 상승했습니다. 위메이드도 8%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53,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IT주가 어닝 시즌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가 1.21% 오르면서 117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올 2분기에 영업이익이 228억 원을 기록하면서 4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돌아섰는데요. 오늘장은 보합권에서 2만 4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LG전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6.6% 급등세를 보였고요. LG디스플레이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이노텍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어난 19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는데요.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장
0.13% 오르면서 77,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기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기계와 철강주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장 강세 보였습니다. 기계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는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굴삭기 시장 개선 기대에 힘입은 모습이었습니다. 17,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쌍용 머티리얼도 3.32%, YG원도 4.4%, 삼익 THK는 오늘장 1.54% 오르면서 5,2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철강주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우려에도 반등에 성공한 포스코가 오늘장 주당 1,000원씩 상승하면서 35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제철도 6%대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동국제강과 휴스틸도 각각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앞선 지지율로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오늘 안랩은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12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써니전자가 2.58%, 그리고 미래산업은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휴맥스 역시 2.96% 오르면서 8,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태양광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태양광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OCI는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1%대 강세를 보이면서 19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신성솔라에너지가 2.32%, 미래컴퍼니가 3.49%, 그리고 웅진홀딩스도 1%대 강세를 보이면서 4,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미국 및 남미 등의 가뭄 현상 지속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오늘장 곡물주도 역시 상승했는데요. 오늘 조비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4,7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아세아텍도 13%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남해화학은 4.38%, 그리고 농우바이오도 6.6% 오르면서 15,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이 하반기 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는 8%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죠. 주당 3,950원씩 상승했네요. 53,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게임빌이 3.08%, 그리고 조이맥스가 4.71%, 인포뱅크 역시 4.89% 오르면서 6,4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일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4% 올랐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이제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매매 속에 기관의 매수로 0.7% 기술적 반등은 성공했는데 내일 그 다음 주가 문제가 되겠죠. 시장을 둘러싼 이슈,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OX로 쉽게 확인해보는 시장 공감대 OX로 2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그리고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네, 첫 번째 이슈, 현재는 단기 저가 매수 구간이다. 두 번째, 대외 악재로 인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때다. 세 번째, 스마트폰 관련주들 하락세 지속될까. 네 번째,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 실적이 더 줄어들까. 자, 지금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이슈부터 풀어보면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현재는 단기 저가 매수 구간이다. 자, 단기적으로 사도 좋다. 두 분 의견이 같으십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 앞서서 비슷한 의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단기라는 그 전제가 꼭 붙더군요. 전제가 붙습니다. 일단 단기라는 것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좀 길게 잡으면 아무래도 한 달 정도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기관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커진 시장이죠. 아무래도 기관들이 지수를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단기라는 전제 조건에 붙인 이유 자체는 여전히 대외 악재에 대한 해소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지만은 해소가 되어가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너무나 좀 아직까지 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심성은 꼭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455억 정도 매도.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죠.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2,900억 가량 순매수를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는 시점에서 기관들은 그래도 좀 저가의 매수를 좀 그러니까 지금 물량을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받아주고 외국인이 덜 파는 시장이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차트 보시면요, 추세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점이 단기적인 추세선 자체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는 하락 추세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저점을 터치하면 할수록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1780포인트 이탈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1780포인트를 오늘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1800선에 대한 돌파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도 하단 지지 추세선을 일단 좀 터치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첫 번째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시점, 그 부분 자체도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매수量뭐 한 뭉텅이씩 뭐 100%씩 들어가시는 전략이 절대 아니고요. 아무래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업종마다 좀 대응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급등세가 나왔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급등세 뭐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 주신다면 당연히 좀 아니다라는 좀 지금 답변을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뭐 IT라든지 그다음 자동차는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자동차는 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는 분할 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좋지 않죠. 아무래도 좀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좀 크고, 그다음에 지금 중동 지역에서 수주가 없습니다.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8월 중순까지는 수주가 없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수주가 들어온다라면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건설업종이기 때문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하반 경직이 나와주는 종목이 있다면은 서서히 좀 관심이 가져야 될 그런 지금 업종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섹터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급으로 찾는다면 역시 기관이 조금 사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그렇겠죠. 네. 좋습니다. 김주선 대리님도 계속해서 이런 의견을 좀 고수하고 계셨었죠? 뭐 저번 주에 말씀드린 주제랑 좀 같은 주제가 나왔는데, 네. 저도 두 가지 이제 뭐 차트나 수급 같은 부분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어제 스페인 금리가 저번 주 내내 7% 위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7.7% 초반대로 조금 안정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더 이상 상승하는 모습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오늘 ESM 권한 확대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불과 올 초에만 해도 뭐 7월 달에 원래 이제 ESM이라는 게 연구 펀드가 시작하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ESM이 한테 한 번에 큰 권한을 줄 수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계속 후속 조치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일정 상으로도 ECB 회의도 있고 FOMC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최소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게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역으로 오늘 EFSF가 이제 신용등급 하락을 했음에도 시장은 별로 이렇게 크게 출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 하락.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 혹은 지금 이 우려가 다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정점에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속들이 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싸다는 데에는 사실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서 시원스럽게는 못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주식을 사실 지금 계속 산다는 얘기만 하기가 좀 죄송스러운 게, 분명히 사서 마이너스가 지금 돼 있으신 분들이 사실 훨씬 많거든요. 현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최소한 추격 매도는 하지 마시고 일단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두되 지금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 어디까지 갈지 여쭤보면 좀 어려울까요? 김지선 대리님? 저번 주에 사실 제가 1850선까지도 말씀을 드렸다가 지금 일단은 연저점이 다시 한번 경신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1800 한 20에서 30 혹은 1850까지도 여전히. 여전히 보고 있고, 특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지방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는 이슈만으로도 장중에 강한 매수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ECB나 FOMC 차원에서 그런 좀 말들이 나온다면은 그게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위로 그 정도는 열어둘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대외 악재로 인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자, 두 분 다 사도 좋다 그랬는데 혹시나 여기 또 오를 드실까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헷갈리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리스크 관리하면 물론 이제 수익을 지키고 이런 개념이겠지만 사실은 사지 말자는 얘기를 또 많이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렇죠. 사자 해놓고 또 리스크 관리를 하자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은 여기서부터 헷갈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좋아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먼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매수 사인 드린 것 자체는 충분히 기관들에 대한 매수가 유효할 때 그러니까 접근을 하자라는 좀 관점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일단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 국채금리,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스페인에만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스페인이 7.5% 이상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다가 전이 갑자기 어느 정도 좀 빠졌죠.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탈리아도 같이 급등을 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오르면은 같이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오르면서 같이 상당히 조금 위험해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국채금리 자체는 7.3%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6%대 중반 이하로 좀 떨어져 준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상당히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대외 악재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1146원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과거와는 상당히 좀 다른 게 뭐냐면은 1140원대는 과거 한 1900 이상권에서 보였었던 환율 수치인데 현재로서는 워낙 강세가 옛날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탈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요 아무래도 대외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차익 부분보다는 지금 대외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일단 외국인이 좀 이탈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 대해서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다음 주 이벤트도 상당히 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재정 절벽이라고 해갖고 의회 쪽에서 적자 감축안에 지금 지금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한다면은 강제로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까지겠죠. 2022년까지 1조 2천억 달러 지금 재정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연 기준에서 봤을 땐 1200달러인데 만약에 실업수당이 받던 분이 실업수당이 끊겨버린다면 아무래도 경제에 타격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면 그럼 그 정부 쪽에서 받던 보조금 자체가 없어진다면은 네.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는 상당히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상당히 좀 클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일 새벽에 나왔던 뉴스이기도 한데요. 지금 미국 상원에서 지금 감세안, 그러니까 지금 중상층 감세안을 의회에 좀 통과시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하원 쪽에서도 통과가 된다면은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의결이 안 된다면은 이 부분 또한 역시 경제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들던 게 세금이 만약에 늘어나는 흐름으로 나온다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 자체는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감세안 자체 이 부분이 부결돼 있지, 그러니까 상당히 좀 면밀히 지켜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궁금한 네. 게요. 이제 그런저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대외 상황까지 감안했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리스크 관리라는 건 현금밖에 없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라는 건 주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 관리는 현금 들고 계시다가 흐름이 지금 더 나빠지고 지수가 더 떨어질 것 같다라면은 밑에서 받을 생각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맞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손실에 대한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크다 보면은 그런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더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은 늦지만은 상당히 좀 힘드시겠지만은 그때서라도 리스크 관리가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확실한 자리가 나올 때 자금을 투입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결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현재로서는 현금 비중이 없으셨던 분들은 일부 좀 확보를 하신 다음에 시장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이란 핵 개발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국제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뭐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발표를 했죠. 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란 문제, 그러니까 중동 문제, 뭐 유럽 문제, 미국 문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문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 이란 문제가 여기서 안 좋아져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 자체가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요인들이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저가 매수 구간이지만 올라오면 빠른 현금화 이것이 이제 리스크 관리와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김주선 대리님도 아까 의견이 이제 같으셨던 네. 분으로서 리스크 관리 실질적인 방법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 리스크라는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건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그 증시고 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원론적인 답변이죠. 사실 리스크 관리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ETF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당 부분 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거는 저는 최근에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있으신 분들은 홀딩하고 특히 자동차 같은 부분은 계속 홀딩하고 있고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ETF를 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뭐 100%로 말씀드리면 30% 정도는 네. 현금을 남겨두고 지금 저는 사실 그 ETF를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1700 뭐 후반. 시청자님 중에 혹시나 ETF가 뭔데라고 네. 하시는 분들 예, 위해서. 갑자기 ETF 말씀드렸는데 좀 지수를 마치 인덱스 그 기준으로 지수하고 똑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어떤 그 금융 상품입니다, 사실. 근데 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는 뭐 코덱스나 타이거나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수만 보고 왜냐면 지금 시황 따라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만 보고 나는 좀 대응을 하고 싶다 간단하게 그럴 네. 때 ETF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뭐 코덱스나 타이거 같은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릴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까 뭐 코덱스 차 같은 건 계속 들고 간다고 하셨었는데 우리 예. 시청자님께 그 의미가 뭔지. 코덱스 차가 아니라 이제 네. 자동차 주식이었는데요. 네, 코덱스 차도 마찬가지겠죠. 코덱스 차는 뭐냐면은 자동차 업종하고 그 비율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또 그 쉽게 말해서 주식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나눈 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오늘 또 그 헤드라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곡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ETF라는 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부분도 장이 뭐 이렇다 보니까 많이들 힘드실 텐데 그런 대체 수단도 앞으로 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들 귀가 아주 솔깃해지셨을 것 같아요. 농산물 가격 뛰는데 뭐 관련 종목 몇 종목 그것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또 투자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방법도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스마트폰 관련주들 하락세 지속되나? 자, 이 부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한다? 그렇지 않다 하셨는데 김주선 대리님 어제 이제 애플 악재로 누가 더 많이 빠졌느냐 대결이었지 사실 IT 부품주들 안 좋았잖아요. 오늘 더 밀리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추가로 더 밀리는. 예, 지금 제가 X를 들었지만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크게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본인들은 이제 선물 옵션으로 그 포지션 짜놓고 이익 보는 이런 구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계속 박스권에서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이 좀 장난을 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말씀드린 거는 대형주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뭐 인프라웨어나 뭐 플렉스컴이나 예전에 제가 플렉스컴 네. 같은 거 PCB 관련된 그러한 부품주들이 그 주가가 굉장히 차별화돼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일단 크게는 중대형 터치 패널이나 카메라 모듈 기업, 예를 들면 카메라 모듈 기업 뭐 옵트론텍 같은 회사가 있겠죠.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지만은 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PCB나 이녹스, 인터플렉스 그 플렉스컴 같은 주식이나 또 인프라웨어 같은 그 안에 이제 솔루션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마진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핸드폰 왜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데 왜 이렇게 이 주식들 안 오르지? 라고 생각하셔도 이미 그
회사들은 수익성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얼른 뭐 좀 수를 써야겠네요.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일단은 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 인프라이어나 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 벌써 7,000원대 가 있거든요. 네. 인프라이어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적도 있고 저도 매매를 한 적이 있지만은 지금 일단 이런 종목들은 3분기까지도 당분간은 지금 좀 잘 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렉스컴, 인프라이어 이런 종목들은 조금 지금이라도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터치 패널 쪽은 괜찮죠? 터치 패널 쪽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나 뭐 아까 LED 쪽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견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뭐 옵트론텍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2분기에도 강하게 나왔어요. 이 주식들은 실적이. 네. 그래서 차트 봐도 답이 좀 나오네요. 그죠? 예, 차트만 제가 지금 뭐 앞에도 관련 주식이 아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지금 사실 가슴속으로 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되게 많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슈가 돼서 뭐 쉽게 말해서 장도 지지부진한데 굉장히 좋았던 주식들인데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예. 네, 선별적으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대응해야 된다. 특별히 FPCB, PCB 이쪽으로는 지금이라도 파는 것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홍의진 팀장님도 역시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거 그렇게 좀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저 같아요. 업종 대표 종목이 있습니다. 섹터마다 지금 대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나 할 필요가 있는 업종 자체가 IT, 특히 이제 핸드폰 부품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3,900만 대 판매를 지금 목표로 했죠. 아무래도 예측치 자체가 그 정도로 나왔는데 3,600만 대가 지금 판매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점진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점유율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유율 자체가 차 있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판매 대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애플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뭐 좋은 상태는 유지시키지만 성장성이 정체가 된다라면은 그 부분 자체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 역시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리스크 요인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FPCB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뭐 카메라 모듈이 있을 거고 뭐 케이스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페스 같은 뭐 AP 지금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FPCB 같은 경우는 인터플렉스라든지 BH 그다음에 그렇죠. 예. 대덕 GDS 같은 종목 특히 이제 코리아 서티키트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긴 했지만은 일단은 뭐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PCB 같은 경우는 코리아 서키트, 대덕 GDS, 뭐 인터플렉스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고 카메라 모듈이나 뭐 지금 카메라 관련 종목은 뭐 자화전자라든지 옵트론텍 네. 요 부분 정도를 좀 압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인탑스 정도 그다음에 신양 같은 경우는 종목이 좀 너무 작아서 대응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매매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 인탑스 정도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PCB, FPCB라고 다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네. 언급하신 종목은 또 괜찮다는. 그 종목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갈 때는 같이 가주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온 거, 어제는 급락이 나왔지만 그 전에는 좀 크게 나왔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터플렉스나 대덕 GDS, BH 수급적으로 아직까지 좀 살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빠졌어도 지금 지지가 잘 되고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핸드폰 관련주나 IT 부품주는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지만은 앞으로 매출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빠진 종목들이 최근에 있었죠. 네. LP 시스템이나 덕산하이메탈, SFA 같은 아몰레드 관련 수혜주겠죠.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부품주도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반드시 잘 정해 두신 다음에 이타시는 무조건 좀 손절하시는 전략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엑스를 지금 든 이유 자체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만약 좋게 나오거나 예상 수치로만 나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급 상황이 좀 된다는 의미에서 엑스를 들었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급이 되는 종목까지 자를 필요는 없지만 리스크 관리 손절 라인은 반드시 설정하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죠.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 실적 하향될까요? 자, 경기 둔화 우려 자동차주 실적에도 영향 준다. 그렇지 않다.
좋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김주선 대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결론은 뭐 20%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왔고요. 저는 일단 지금 사실 이 부분을 좀 깊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리면은 경기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럴 때 우리가 아직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자동차가 여전히 후발주자거든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 자동차 업계에 항상 기회가 됐던 적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3년 전에 기아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에 유동성 위기 때문에 정말 망하기 직전의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영업이익 내일 이제 기아차가 발표를 하거든요. 네. 아마 영업이익이 1조 이상 지금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10% 넘는 수준으로 원래 9%대였는데 10% 수준에 안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역시도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같이 뭐 계속 해외 쪽에서 만회를 해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차 부품 업체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현대 기아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중국 쪽에 있는 그 로컬 매매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원래 2개를 준비했는데 위에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서 네. 좀 짧게 끝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업종 12개월 EPS 수정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렵게 제목이 어렵네요. 예, 어렵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순이익 예상치, 쉽게 말해서 주당 순이익인데 네. 순이익이 갈수록 어떤 식으로 변할지에 대한 추이를 나타난 건데 지금 1주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자동차는 계속 상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지금 계속 수축됨에도. 아, 이 두 번째 조그마한 그렇죠. 자동차. 두 번째 예. 왼쪽 반도체 있고 자동차 있죠. 제가 반도체하고 자동차만 그 올해 내내 강조를 사실 드린 이유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퀀트 자료들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화학이나 은행, 건설 이런 부분, 특히 얼마 전에 건설 말씀드렸었고 저번 주에 은행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화학도 뭐 중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올라왔지만은 그 하향 속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죠. 이런 쪽은.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고, 자동차는 어쨌든 간에 그 오늘 또 실적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현대차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중공업이나 건설들은 전저점 깨고 계속 내려가는데 자동차는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고 있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노조 파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저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자동차를 사서 수익이 좀 난다면 단기적으로 이것 역시 현금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홀딩을 좀 가고 싶어요. 예. 아.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가 만약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조금 지금보다 어느 정도만 좋아진다고 해도 전 전고점 뚫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강한, 예.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예. 예, 어우, 좋습니다. 오늘 뭐 야심차게 표도 준비해 오시고 자동차는 예, 이렇게 모아가면은 전고점도 기아차는 뚫을 수 있다고 기아차 실적 발표 전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홍희진 팀장님은?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오르 든 이유 자체는 실적이 하향 전망될 수 있다는 의견이겠죠. 근데 이유 자체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아까 얘기도 아까 했었고 유럽 리스크,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럽 쪽에서는 긴축을 지금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아무래도 좀 경기 성장세 자체가 좀 둔화된다면은 당연히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뭐 많이 샀던 뭐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안 사는 쪽으로 지금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그 주식시장은요, 일단 지금 뭐 지표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통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위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유럽에 대한 문제라든지 미국의 문제 갑자기 안 좋아져서 터져버린다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가 갑작스럽게 위축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통계 자료가 상당히 좀 무의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에서 굳이 차를 바꾸실 분들은 바꾸지 않는 흐름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가능성이 뭐 양방향 둘 다 열려 있긴 하지만은 너무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경기 상황, 그러니까 글로벌 악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하신다면 너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좀 보수적인 생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아무래도 그럼 만약에 예. 내일 기아차가 실적이 좀 좋아서 오늘 네. 현대차가 올랐듯이 오른다면은 일시적으로 좀 현금화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수급 상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고 계시면은 목표가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급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냥 갖고 가신다는 마인드는 좀 필요하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고 뭐 10만 원 그 이상까지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차라는 것도 굉장히 좀 비싸죠. 경기가 어려서 돈이 없다면 당연히 수요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수급이 안 좋아지면 그때 리스크 대응을 하시되 그 전까지 수급이 괜찮다면 그냥 홀딩 하시지만 목표치를 너무 크게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까 같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대응법도 그랬고 네. 자동차주도 그랬고 홍희진 팀장님의 수급 강조, 뭐 수급퐁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의외로 조용하다 기관이 사면서 1780은 올려놨는데 내일 또 문제입니다. 내일장 전략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내일 장 전략보다는 다음 주 전략을 좀 잘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좀 현금 확보를 하실 필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이고 내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가 예측치보다 좀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또 경기 모멘텀 얘기 나오면서 일단 경기 얘기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요하는 그런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8월 1일 날 FOMC 금리 결정이 좀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날 중국 7월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일 같은 경우는 ECB 금리 공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8월 3일 같은 경우도 미국 7월달 실업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나빠진다라면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 자체를 좀 확보를 하시고 나서 너무 그러니까 100% 비중을 실어서 지금 뭐 수익을 극대화하시거나 본전을 찾을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좀 현금 들고 계신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본전을 좀 찾아 나가시는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게 최대한 지금 하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리스크를 신경 쓰는 쪽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내일도 정신없이 정말 유명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을 보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차 실적도 나오지만 삼성전자 본 실적이 나오잖아요. 애플과 상반되는 화려한 실적 기대도 좋습니까? 예, 일단 뭐 애플보다는 그 어닝 쇼크나 뭐 이런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계속 갤럭시 부분은 일단은 선점을 했고 이미 어느 정도 패러다임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기아차도 실적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1분기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 사실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저희가 이미 1분기에 뭐 유가 같은 경우 대한항공 영향을 준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단 이런 부분이 뭐 일단 스무스하게 넘어갈 정도로 나와주면은 크게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 크게는 이제 일정은 이제 우리 홍 팀장님께서 다 잘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주말이 될수록 이제 미국 경기하고 정책 쪽으로 지금 유럽 쪽으로 많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쪽으로 포커스가 또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FOMC나 이런 쪽으로 기대감을 옮겨 붙는다면은 반등의 어떤 좀 실마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여의도 쪽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변수도 챙겨보고요. 오늘은 삼성증권으로 가서 임수균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766선 장중에 오늘 또 아찔했었는데 막판에 기관 연기금이 끌어올리더라고요. 간단한 정리와 내일 혹은 다음 주 전략 미리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1780선에 대한 하단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 이어졌었는데요.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종가 기준으로 이제 1780선을 하회를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지수가 한 번 더 내려앉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뭐 하향 이탈한 하루 만에 다시 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은 좀 지켜내는데 성공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좀 큰 동력 이제 반등의 동력이 됐었고 어쨌든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자금이 여전히 좀 견조한 저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관망세가 좀 지속이 되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로존 이슈 빼고는 특별히 이제 주목할 만한 이벤트 일정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다음 주 초까지도 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메인 이벤트 이게 주 후반으로 가면 메인 이벤트들이 좀 세 개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8월 1일로 잡혀 있는 미국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8월
8월 2일로 잡혀 있는 그 ECB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8월 3일에는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증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초에 나오는 요 세 가지 이벤트에 의해서 좀 8월 증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QE3, 그러니까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힌트가 얼마나 좀 강하게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ECB에서 또 이제 유로존 위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 둔화세가 좀 얼마나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이런 형태로 좀 바닥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연장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저가 매수나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보다는 이제 반등 시에 좀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음 주 메인 이벤트 이후에 좀 변동성 장세 혹은 이제 반등 국면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이벤트의 결과를 벌써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벤트 다 끝나고 나서 대응하기 위한 현금 확보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아직까지는 변동성 국면이 조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전략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현금 생기면 곧바로 일단은 좀 확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의 다음 주 변수까지 체크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 일정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이번엔 이 두 분의 수익률 펀치 대결의 결과를 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 언급했던 한 종목씩 있습니다. 일주일 후 수익률 변화입니다. 화면 보시죠. 현대모비스 대 한솔테크닉스의 대결이 있었었는데요. 결과는 네, 한솔테크닉스가 오늘 또 선전하면서 1%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김두선 대리님, 네, 정말 근데 축하드립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저번 주도 제가 승을 했었는데 오래간만이라고 하시니까. 아, 예.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말씀드린 그 작은 어떤 등락이 있을 뿐이고, 사실 사실은 말씀하신 그 다음날 거의 예, 목표가에 가긴 가더라고요. 안 잡혀서 그렇지. 예, 그래서 세 번째 날에 이제 좀 오고 그랬었는데, 뭐 사실 조금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승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저도 민망하기 때문에 이제 종목에 대한 말씀만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 제가 한솔테크닉스 말씀드린 이유가 1년 연속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기대 심리, 마치 OCI와 같은 종목하고 똑같은 논리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계속 주목을 하시고,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향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올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내일 아까 실적 발표한다고 제가 표를 통해서 봤었는데 현대모비스 사실 오늘 플러스여서 마이너스권은 아니겠거니 했는데 막판에 밀리면서 수익이 안 났어요. 그렇습니다. 막판에 기관이 좀 팔았죠. 내일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도 좀 생각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현대차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향후 뭐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주목한 것은 뭐 실적보다는 전체적인 수급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121선에 대한 안착이 3개월 만에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121선까지 터치는 안 했지만은요, 다시 한번 뭐 테스트를 거치기 과정은 상당히 터치
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그래서 일단 28만 원을 단기적인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목표가 30만 원까지의 기대는 충분히 하셔도 되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네. 손절 가격이 26만 원이었는데 28만 원까지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여전히 30만 원을 노리는 모비스의 전략은 유효하겠다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김주선 대리님은 남화토건이라는 종목을, 호이진 팀장님은 하나투어라는 종목을 준비하신 것 같네요. 자, 많이들 알고 계실 하나투어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 일단은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큰 거보다는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더라도 안정적인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오후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 업종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휴가 시즌이죠. 아무래도 기대감은 상당히 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는 국내 관광객을 해외로 많이 보내는 이제 아웃바운드 여행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 그러니까 인바운드 여행,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인바운드 여행을 시켜주면서 지금 수익을 좀 창출하는, 그러니까 인바운드 이제 여행 상품이 상당히 조금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분기 같은 실적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56억인가요? 지금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000% 이상, 10배 정도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경기 상황을 그렇게 안 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지금 매수나 기관의 매수 상당히 좀 중요한데, 흐름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지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조금 증가시킨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해 나가고 있죠. 최근 들어서 6월 달에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빠졌을 때 오히려 기관의 저가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은요 46,000원, 제가 아까 장중에 좀 설정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올라버렸네요. 근데 이제 변함없이 46,000원 정도 좀 매수 가격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아무래도 전 고점 5만 원 정도까지로 좀 짧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45,000원 이타이시는 무조건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도록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이진 팀장님이 이렇게 또 손절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투어에 이어서 남화토건 설명 들어보죠. 예, 지금 갑자기 뭐 건설사를 말씀드리니까 좀 이제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 하도 문제가 되고 있고 유동성 위기에 지금 다 빠져 있죠. 네.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공공 부분이 절반 이상이고요. 공공 미군, 특히 미군 쪽, 그리고 민간 부문 20%에 불과합니다. 아파트가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 영향이 전혀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계속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평택 미군 기지가 2012년부터 이제 이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거기가 12조 원 규모의 이제 그 공사인데, 그 부분에서 한 30년 동안 이미 그 부분을 영위를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2012년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모으고 있는 거고, 차트 같은 경우 5,200원 선에서 그냥 대놓고 기다리시면은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5,500원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손절가는 짧게 5,100원, 이렇게 짧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승부에는 별로 연연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차트 보면은 둘 다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완성된 두 분의 펀치 대결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주는요 하나투어 대 남화토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투어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요. 국내 여행 상품도 해외만큼이나 많이 팔리고 있대요. 2분기 깜짝 실적 이후 실적 기대감 큽니다. 매수가는 약간 눌리면 46,000원 기다렸다 사시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남화토건 보면요. 미군 쪽에서 수주를 많이 해오는 그런 아주 견실한 건설주인데요.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실적 개선폭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5,200원 살짝 눌림 시 살 수 있도록 약간 걸어 놓으시고요. 목표가는 역시 짧게 5,500원, 손절가는 역시 타이트하게 5,100원이었습니다. 네, 두 분의 수익률 대결 결과 다음 주 이 시간에 공개됩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서울현대TV를 KT 올레TV, IPTV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속형 이상 채널 번호 184번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